트럼프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주의, 신냉전 부활로 한국의 자강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자강의 핵심은 글로벌 강자 한국 산업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사태에서 보듯 우리 핵심 산업은 모두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쓰나미 진앙은 중국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 자강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미정유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끝난 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전문가 한 사람은 코로나 2년 뒤 중국은 도로조차 차원이 달라져 있었다며 중국 연구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혁신할 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3년 동안 또 다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서구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처럼 중국 공산당 독재도 자유시장 경제의 효율과 창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 전망은 틀렸습니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개입을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AI 등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고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을까요? 삼성,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화웨이, 샤오미, BYD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 뒤에서 인재를 키우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돈을 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른 나라 경쟁자를 강압으로 제거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자입니다. 소련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현실적, 실용적 태도가 코로나조차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한국 같은 서방식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과학과 공학의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정부입니다. 당 최고 지도부 자체가 엔지니어위원회이고 그 아래에 엔지니어들이 일선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000년대 초반 후진타오 체제에선 수뇌부인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가 곧 상무위원들의 전공 실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수력 발전을 전공한 후진타오에 이은 시진핑도 같은 대학 화구과 출신이며 리창 총리는 저장농대에서 농기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 경제, 재무 쪽도 늘었다지만 기술 관료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전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가 현장에서 중국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탕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실적,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그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부터 시장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 앞에 한때 무적 같았던 한국 배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차세대 리더들은 더 유능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엘리트 코스를 밟은 환경공학자, WHO 집행위원 출신인 보건 전문가 등이 지금 베이징, 상하이 등의 중국 핵심 지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짜는 5년 계획을 보면 큰 공장의 생산 계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도 설계의 대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 주도 시장 경제라는 세계사에 없던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인 정부 인도 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126개의 펀드가 조성됐고 약정액은 GDP의 10%에 달하는
1조 8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돈을 대주니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 기술에 과감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소련식 계획경제의 최대 문제인 과잉 투자를 줄였고 약점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수백 개의 기업을 난립시킨 뒤 보조금을 끊고 규제를 강화해 죽음의 계곡으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승자는 거인이 됩니다. 정부는 그 거인에게 다시 힘을 실어줍니다. 철강의 바오우 그룹, 태양광의 진코솔라 등 압도적 지배자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가격 경쟁도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에는 세계 시장을 지배할 또 다른 거인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팀 차이나의 방식입니다. 공산당이 두뇌, 기업은 손발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 앞에서 우리 8대 주력 산업이 모두 위태롭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이 넘사벽 경쟁자가 돼버린 석유화, 이미 압도당한 전기차, 기술은 버티지만 물량에서 뒤처진 조선, LCD에 이어 OLED마저 추격당한 디스플레이, 범용재는 경쟁이 안 되는 철강, 갈수록 압박이 거세지는 스마트폰 등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계엔 팀 차이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패배감이 팽배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는 결국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셈이며 중국 전체가 하나의 반도체 회사라고 했습니다. 철강 전문가는 쓰나미가 오는 것 같다. 우리도 정부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선택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국가 총력전으로 나오고 미국은 동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하더라도 산업만큼은 팀 코리아가 돼야 합니다. 여야 없는 팀 코리아가 신국가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싸움에서 자유로운 공업 차르를 선입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밀고 가야 합니다. 산업 관련 부처만이라도 규제 관료 대신 기술 전문가로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엔 답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생존은 개별 기업의 손을 떠났고 국가의 전략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21일 동대구역 집회에는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등을 주장하는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국힘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신들의 뜻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입니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국민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현재 정기국회가 막 시작돼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야당의 발언권이 가장 커지는 시기에 장외로 나간 것입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내분으로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등의 무리수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막상 2020년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내부 성찰과 혁신 없이 정부 여당의 실정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성과 쇄신 대신 거꾸로 가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권력 서열론,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부 등 무리한 일을 벌여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국힘 내에서도 장외투쟁은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국힘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재판과 관련해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비밀 회동은 민주당이 이날까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더니 그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횡포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예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려 30일 개최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여는 근거가 비밀 회동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튜브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음성을 튼 뒤에야 유튜브 측에 제보 출처를 물었다고 합니다. 연책특권을 악용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장을 비난하던 판사, 유튜버 등은 출석 대상이 됐습니다. 청문회 목적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지 판사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판 중인 판사를 불러 압박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횡포입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엔 과거 독재에 맞섰다는 민주화 운동권 출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못지않은 폭주와 횡포입니다. 민주당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들을 탄핵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얘기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뒤 그것을 근거로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계획서까지 처리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작 비밀 회동서를 제기했던 유튜브 관계자는 제외했습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 잡기 위해 국가 권력 총동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면서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국민에게 위탁받은 권력을 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는 전형적 사례일 겁니다.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벼랑 끝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 15% 합의 등을 끌어내
협상이 성공적이라 자평했고 이어진 양국 정상회담도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라던 우리 측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 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 측은 양보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선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은 그에 따라 현금을 내기만 하라는 것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같은 조건으로 합의했다지만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과 기축통화국 지위, 미국과 통화 스와프까지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와 비교 불가입니다. 미 측의 완고한 자세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리 측에서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측 요구를 수용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거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며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모두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협상을 깨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 능력을 너무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는 관세 협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미가 서로 소리내어 부딪히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쪽이 더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 외부로 큰 소리를 내며 부딪히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 의약품 등의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